사법농단 사태 이후 사법개혁 현황과 과제. 1. 사법농단 사태의 개요 및 파장.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드러난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는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유례없는 충격을 안겼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2011년에서 2017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일부 고위법관들이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정황들이 폭로된 것이다. 예를 들어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의 선고 시기를 조정해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거나 특정 법관들의 성향을 분류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을 통해 비판적인 판사를 견제불이익 주려한 의혹 등이 포함되었다.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이 실질적으로 무너졌다는 점에서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다. 사법농단 의혹은 2017년 현직 판사들의 문제 제기로 수면 위로 떠올랐고 2018년 대법원의 자체 조사 결과 핵심 사실들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사법부 스스로 징계를 시도했지만 한계에 부딪히자 김명수 당시 신임 대법원장은 대법원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 내부 비리에 대해 검찰 수사 협조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법관 다수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019년 1월 양 전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되었다. 이렇듯 최고위 법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사태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삼권 분립 체제에서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사법농단의 후폭풍은 법원 내부와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전국 법관들은 사상 두 번째 사법파동이라 불릴 정도로 집단 회의를 열어 사법부 자체의 성찰과 개혁을 촉구했고 시민들도 거리에서 사법부 규탄 시위를 벌이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국회에서는 관련자 탄핵과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되었다. 한편 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법관들은 법원을 떠나거나 징계를 받았지만 법원의 최종 판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5년에 걸친 1심 재판 끝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23년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여러 연루 법관들도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처벌 공백을 이유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에게 사법부의 셀프 면제로 비치며 실망을 안겼고 동시에 현행법의 미비점을 드러내 향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2.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구조 개편 시도와 한계. 사법농단 사태 이후 가장 크게 제기된 문제 중 하나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과도하게 집중된 사법행정 구조였다. 대법원장 한 사람이 전국 법원의 인사 예산 조직을 좌지우지하고 그 보좌 기구인 법원행정처가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구조 자체가 사태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사법행정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개혁 논의가 시작되었다. 국회에서는 2018에서 2020년에 걸쳐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 위원회에는 법관 외부 인사들을 과반수로 포함시켜 법원행정에 외부 견제와 감시를 도입하려는 구상이었다. 이는 행정입법부 등 외부의 시선으로 사법부를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방안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회의 구조 개편 시도는 사법부 내부의 강한 반대와 우려에 부딪혔다. 대법원은 공식 입장을 통해 국회의 위원회 신설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헌법이 정한 사법권 독립 취지상 사법행정도 사법부 고유 권한에 속하는데 외부 인사가 인사 등 핵심 결정에 관여하면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판사 인사를 정치권이 파견한 위원이 좌우할 경우 법관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법원 내부에서는 잘못은 사람에게 있었지 제도 탓은 아니다. 이미 사람도 교체되었는데 굳이 제도를 바꾸다 사법부 독립만 해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이에 대법원은 외부 참여를 최소화하면서 대신 다수 법관위원으로 구성된 사법행정회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회의체는 판사들로 구성된 내부 자문기구로서 행정처분을 논의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근본적으로 판사들이 스스로 견제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법원행정처의 구조적 개편은 큰 진전을 보지 못한 채 표류했다. 국회 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이해관계 충돌과 입법 동력 부족으로 통과되지 못했고 법원은 자율개혁을 강조하며 버티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재임 기간 나름의 내부 개혁 조치를 시행하긴 했다. 한시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꾸려 각계 의견을 수렴했고 사법행정자문회의라는 기구를 신설하여 법원행정 전반에 외부 전문가와 판사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도록 했다. 또한 법원행정처에 파견되는 판사 수를 줄이고 일선 재판부에 더 많은 판사를 배치하는 등 법원행정처 권한을 분산하려는 노력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강제력이 없는 운영상의 변화에 그쳤고 대법원장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약점이 있었다. 실제로 2023년 말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고 행정처 조직과 인력을 원상 회복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앞서 시도된 개혁 조치 상당수가 사실상 백지화되었으며 사법부 구조 개혁은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결국 사법농단을 계기로 높아졌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타파 요구는 제도화되지 못한 채 사법부 스스로의 자정 노력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3. 판사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사법농단 사태는 법관 인사제도의 폐쇄성과 관료적 문화에도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었다. 과거 사법부에서는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전국 판사들의 인사권을 사실상 일원적으로 행사해왔다. 중요한 보직이나 승진 기회가 특정 엘리트 판사들에게 쏠리고 행정처의 협조적인 인물이 우대받는 구조는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져 있었다. 이로 인해 판사들 사이에 줄서기 문화가 형성되고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가 강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사법농단 당시 밝혀진 판사 동향 리스트 관리나 국제인권법 연구회, 탄압 정황 등은 법원행정처가 인사권을 무기로 비판적인 판사들을 좌천불이익죄를 한 사례로 지목되었다. 이러한 인사제도의 폐해는 법관 개개인의 독립성과 사기를 떨어뜨리고 결국 재판의 공정성까지 해칠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사태 이후 법관 인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뒤따랐다. 우선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법원의 현직 판사 등용 승진 관행을 타파하고자 몇 가지 혁신을 도입했다. 그중 하나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의 폐지였다. 전통적으로 법원 조직에서 일정 경력 이상의 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며 사실상의 서열 상승을 이루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러한 서열 문화를 없애겠다며 공식적인 승진 개념을 희석시켰다. 대신 경력에 따라 평등하게 판사 직위를 부여하고 재판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또한 법원장, 지방법원장 임용 방식도 개혁하여 과거처럼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낙점하지 않고 일선 판사들의 투표로 후보를 추천받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2018년부터 도입했다. 예컨대 한 지방법원의 법원장을 뽑을 때 그 법원의 판사들이 투표로 두세 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 중에서 임명하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는 관료와 타파와 민주적 절차 도입이라는 점에서 큰 변화로 평가받았다. 아울러 법관 인사위원화, 즉 인사권한을 일부 분산하고 인사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외부 법조인 경력 채용 확대 등을 통해 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병행되었다. 요컨대 개혁의 방향은 법관은 오직 재판만 잘하면 된다는 원칙하에 승진과 보직을 미끼로 한 줄 세우기를 줄이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사제도 개혁도 여러 난관과 부작용에 직면했다. 먼저 법원 내부에 반발이 있었다. 일부 판사들은 승진 개념 폐지에 따라 사기가 저하되고 경력 발전 기회가 줄어든다고 우려했다. 유능한 판사들이 미래 비전을 잃고 대거 사직하거나 법원장 추천제 실시 과정에서 내부 경쟁과 갈등이 생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 이후 몇 년간 기수와 무관하게 능력 있는 비교적 젊은 판사들이 법원장으로 발탁되는 변화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재판 업무 공백이나 지방법원 운영의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보도되었다. 특히 보수 언론과 일부 법관들은 법원장 추천제가 재판 지연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법원 운영의 연속성이 떨어져 재판이 장기화된다는 것이다. 반면 개혁 추진 측은 재판 지연은 인사제도 때문이 아니라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사건 과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논란 속에서 2023년 말 새로 부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결국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고 2024년부터 정식 인사에서 사실상 시행하지 않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해당 제도가 법적 근거 없이 관행으로 도입된 탓에 지속하기 어렵고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5년 남짓 유지되었던 법원장 추천제는 중단되었고 법원 인사 권한은 다시금 대법원장 중심 체제로 회귀하는 모습이다. 결국 판사 인사제도의 개혁은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성과 제도적 뒷받침 면에서 과제를 남겼다. 법원 내 계층 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은 시작되었으나 그것이 재판 효율성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한 검증과 설득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향후에는 법관 인사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제도, 투명한 인사기준 확립이 과제로 지목된다. 또한 법관 인사를 둘러싼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한을 제도적으로 견제할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도 숙제로 남아있다. 예컨대 법관 인사위원회의 외부 인원 참여나 일정 보직 인사의 법관 회의, 추천 의무화 등을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독립성 논란 등으로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인사제도 개혁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보다 법관들의 의식 변화와 함께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라는 지적이 많다. 4. 재판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논의. 법관의 재판 독립은 민주사회 사법제도의 근간이며 사법농단 사태는 이 원칙이 외형상은 지켜지는 듯하면서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사건 이후 사법부 안팎에서 재판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우선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독립 문제가 본격 제기되었다. 전통적으로 재판 독립이라 하면 입법부 행정부 등 외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했지만 이번 사태로 법원행정처나 고위법관이 하급심,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내부 간섭이 더욱 현실적인 위험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법원 내부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결의와 조치를 내놓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의 양심에 반한 부당 지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따르지 않는다는 선언을 채택했고, 구체적으로 상급자의 재판 간섭 시 대법관 회의에 보고하여 문제를 공론화한다든지 징계 절차를 밟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법원행정처가 개별 재판에 관여하는 통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배당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도 이루어졌다.
중요 사건의 재판부 배당은 전산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배당을 원칙화하고 재판 진행 중에 행정처와 불필요한 접촉이나 보고를 하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손질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과거처럼 조직적 재판 개입을 시도하기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법적 법률적 차원의 논의도 이어졌다. 2021년에는 국회가 처음으로 현직 판사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여 사법부 내부의 위헌적 행위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비록 해당 판사는 임기 만료로 파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헌재 결정문에서 재판 개입은 헌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의견이 일부 제시되었다. 이는 이후 유사한 내부 간섭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재판 개입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에 대한 논의도 나타났다. 현재로선 직권남용죄 등 일반 형법 조항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별도로 재판 독립 침해죄를 신설하자는 제안도 일각에서 나왔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법관 처벌을 강화하면 위축 효과 칠링 이펙트로 오히려 정상적인 재판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반론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한편 외부로부터의 사법 독립 문제와 관련해서도 견해, 차이가 분명히 드러났다. 사법행정 구조 개편 논의에서 나타났듯 국회나 외부 인사가 사법행정에 관여하는 방안에 대해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을 근원적으로 훼손할 우려를 강조했다. 예컨대 외부위원 다수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안에 대해 법원은 삼권분립, 원칙 위배를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했다. 반면 시민사회나 개혁진영은 이를 사법부의 폐쇄성 유지 명분으로 보기도 했다. 즉 법원이 독립을 내세워 자기 식구를 보호하고 개혁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입장차는 현재 진행형이다. 정치권의 비판적 발언이나 특정 사건 판결에 대한 외부 압력이 있을 때 법원은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정당한 원칙 수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의 건설적 견제까지 모두 배척하는 논리로 비칠 위험도 지적된다. 궁극적으로 재판의 독립성을 지키면서도 사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려면 사법부 스스로의 투명한 운영과 책임 있는 자세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균형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다. 5. 판결 투명성 강화와 정관예우 근절 등 신뢰 회복 방안. 사법농단으로 떨어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제기된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재판 결과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국민들이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려면 판결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이유로 내려졌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하급심 판결문 대부분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재판 결과를 이해하거나 비판하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고자 사법부는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를 추진했다. 2019년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지방법원 판결문 공개 제도가 시범 도입되었고 이후 공개 대상을 꾸준히 늘려가는 움직임이 있었다. 현재는 주요 사건뿐 아니라 일반 사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판결 유지나 전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판결문의 양형 이유나 참작 사유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지침이 강화되어 판사가 어떠한 기준과 논리로 판단했는지 드러나도록 변화했다. 법원 내부적으로도 결과 중심의 관행에서 탈피해 판결의 질적 충실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예컨대 중요 판례는 국회나 학계와 협력하여 공개 토론회를 열고 설명하거나 전국 법관 회의를 통해 판결 내용에 대한 의견 교환을 진행하는 등 보다 열린 자세를 보이고자 했다. 재판 과정의 투명성도 신뢰 회복의 중요한 요소다. 국민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밀실 결정이란 의혹을 없애기 위해 일부 공개 변론이나 공개 심리 절차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처럼 국민 관심이 높은 사건의 경우 방청 및 생중계 범위를 넓혀 재판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자는 요구도 있었다. 현재까지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제한적으로 생중계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재판 절차 기록의 전자화 및 보존을 통해 외부 감시 가능성을 높이고 법원행정처 등 사법행정기구가 재판 관련 자료를 임의로 관리 폐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도 중요하다고 지적된다. 이는 과거 사법농단 조사 과정에서 내부 문건, 폐기 시도 논란 등이 있었던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거론된다. 다음으로 정관예우 관행의 철폐는 사법 신뢰 회복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주제다. 정관예우란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 출신 법조인이 변호사로 개업했을 때 재직 시절 인맥이나 영향력을 통해 재판에서 우대받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일컫는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오랜 불신 요인으로 꼽혀왔고 사법농단으로 불거진 사법부의 특권의식과도 맞닿아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지난 몇 년간 정관예우를 뿌리 뽑기 위한 여러 제도 개선이 추진되었다. 먼저 퇴직법관의 변호사 개업 제한 규정이 강화되었다. 일정 기간 예컨대 1에서 3년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서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반 시 제재를 엄격히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고위법관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경우 사건 배당을 자동적으로 타 지역으로 변경한다든지 정관 변호사가 참여한 재판은 합의부 배당 등 특별 관리하는 내부 지침도 마련되었다. 재판 거래나 청탁의 소지가 없도록 사건 처리 과정 기록을 철저히 남기고 판결 후 사후 심리제도, 재판 복귀 판사의 판결 검증 등을 시행하자는 의견도 대두되었다. 법원 스스로도 정관예우 근절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대법원은 주기적으로 정관예우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법조윤리협의회와 협력하여 문제가 될 만한 사례를 적발 공개하는 조치를 취했다.
한때 논란이 되었던 재판거래 의혹이나 법조, 브로커 사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원 내부 규율을 강화하고 윤리교육을 확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관 이후는 오랜 기간 누적된 문화의 문제인 만큼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여전히 대형 로펌의 전직 대법관 고등법원장 출신들이 고문으로 영입되고 있고 일반 국민들은 이들이 소송에서 암묵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의심하는 시각이 남아있다. 다만 과거보다 정관 출신 변호사의 활동에 대한 사법부의 감시와 경계가 크게 강화된 것은 분명하다. 정관 이후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 언론과 국민의 질타가 즉각 뒤따르고 관련자가 사회적 책임을 지는 사례도 생겼다. 결국 정관 이후를 완전히 근절하려면 법제도의 보완과 더불어 법조계 전체의 윤리의식 제고와 투명한 사건 처리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6. 국민참여재판 확대 논의의 성과와 한계. 국민참여재판 배심재판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중요한 제도 중 하나로 재판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를 지니고 있다. 2008년부터 형사사건 일부의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이후 점진적으로 그 범위와 건수가 확대되어 왔다. 사법농단 사태 이후에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자 국민참여재판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성과를 보면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일반 시민들은 재판 절차를 직접 체험하며 사법부를 보다 가깝게 이해하게 되었다는 긍정적 반응이 많았다. 실제로 배심원으로 참여했던 이들이 법정을 통해 법의 엄정함과 어려움을 깨달았다며 사법에 대한 신뢰감을 표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재판부 입장에서도 국민의 상식과 의견을 듣는 기회를 통해 판결의 사회적 소용력을 높일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계적으로 배심원 판결과 판사의 최종 판단이 대부분 일치하여 전문법관의 판단과 시민의 판단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이는 우리 국민의 법 감정이 사법 과정에 충분히 녹아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 확대에는 여전히 몇 가지 한계와 쟁점이 존재한다. 첫째, 제도 활용의 제한성이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배심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특히 경제범죄나 정치적 사건 등은 피고인들이 배심재판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정작 국민 관심이 높은 사건에는 참여재판이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둘째, 배심원 판결에 법적 구속력 문제가 있다. 현재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판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최종 판결권은 판사에게 있다. 현실적으로 판사가 배심원 의견을 따르는 비율이 높지만 법적으로는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도 판사가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제한적 참여라는 비판이 있으며 배심원 판결을 일정 부분 구속력 있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셋째, 사건에 따른 형평성과 비용 문제가 제기된다. 국민참여재판은 통상 일반 재판보다 시간과 인력이 더 필요해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고 복잡한 사건에서는 배심원들이 모든 증거를 이해하기 어려워 심리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각에서는 참여재판이 적용되는 사건 범위를 신중히 선별해야 한다거나 전문 배심원제 등 새로운 아이디어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다. 사법농단 이후 국민참여재판 확대 논의는 잠시 탄력을 받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다소 주춤한 상태다. 2020년대 초 정치권과 사법부 모두 참여재판의 대폭적 확대보다는 기존 제도의 안착에 방점을 두고 있다. 다만 사법에 대한 국민통제와 참여기회 확대라는 대원 측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있으므로 점진적인 개선은 지속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배심 대상 사건의 범죄 유형을 늘리거나 판결에 대한 판사의 존중 의무를 관행화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또한 참여재판을 통해 드러난 국민 정서와 법 감정은 양형위원회나 법률 개정에도 귀중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은 사법부와 국민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긍정적 의미가 큰 만큼 그 운영상의 미비점들을 보완하며 꾸준히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7. 양형기준 제도 및 양형위원회 개선 움직임. 양형기준 제도는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선고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로 2007년 양형위원회 설치 이후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사법농단 사태 전후로도 국민의 사법 불신 중 하나로 죄에 비해 형이 너무 가볍거나 들쭉날쭉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중범죄 사건에서 판사마다 판결 편차가 크거나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선고가 나올 때마다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양형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기준 개선은 중요한 사법개혁 과제로 떠올랐다. 우선 양형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개선 움직임이 있었다. 양형위원회는 대법원 산하기구이지만 법관뿐 아니라 학계법조계 시민대표 등이 참여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사법농단 이후 양형위원회에는 전직 대법관이 아닌 중립적 인사가 위원장에 임명되고 피해자 단체나 시민대표의 의견 제출 절차도 확대되는 등 개방성과 대표성을 높이려는 변화가 있었다. 또한 양형기준을 수립 개정하는 과정에서 여론 수렴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여 공개 토론회나 의견 공모를 거치도록 했다. 예컨대 아동학대 범죄나 디지털 성범죄처럼 사회적 공분을 산 사건들의 양형기준을 논의할 때 관련 분야 전문가와 피해자 측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기준 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시기다. 실제로 2021년 이후 아동학대치사 사건의 권고 형량이 대폭 상향되었고 스토킹 범죄나 마약 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도 신설 강화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이 느끼는 형벌의 상식적 수준을 반영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법관들의 양형 판단 방식 개선도 중요한 흐름이다. 과거에는 양형 기준이 있어도 권고적 효력에 그쳐 판사의 재량이 크게 좌우했지만 이제는 판결문에 양형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다. 이는 판사들로 하여금 특별한 이유 없이 자의적인 감경이나 가중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전국 법원 단위로 양형 연구회를 운영하여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를 공유 분석함으로써 지역별 재판부별 형량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양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판사들에게 과거 선고, 경향과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럼에도 양형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범죄 피해자나 유가족 단체들은 특정 범죄의 형량이 여전히 미온적이라고 느끼며 기준 상향을 요구하고, 반대로 일부 법조계에서는 양형위원회의 권고가 지나치게 엄격해지면 개별 사건의 사정을 고려한 형평성 판단이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표한다. 즉 개별 정의와 일관성 사이의 균형이 과제인 셈이다. 다행인 것은 양형위원회가 과거에 비해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건 발생 후 빠르면 몇 달 내에 해당 범죄의 기준을 손질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범죄, 디지털 성범죄, 감염병 관련 범죄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기민함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개선 움직임은 사법부가 국민 정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향후에도 양형위원회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양형 기준을 법률에 준하는 실효성 있는 규범으로 격상시킬지에 대한 논의, 그리고 양형 과정 자체를 공개하여 판사의 재량 권한 행사가 납득 가능하도록 만드는 노력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8. 정치 사회 세력 간 사법개혁에 대한 시각차. 사법농단 이후 진행된 사법개혁 논의에서는 정치권과 사회각 세력의 입장 차이가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났다. 우선 정치권의 경우 사건 초기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사법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지만 구체적 개혁 방안을 두고서는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견해가 엇갈렸다. 진보 성향의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 시기은 비교적 강도 높은 개혁을 주장했다.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 대법관 증원, 고위법관 탄핵 추진 등 과감한 개혁 조치들을 논의했고, 실제로 2021년에는 사상 최초로 판사 탄핵안을 발의 통과시키는 결단을 보였다. 민주당은 사법농단을 촛불혁명 이후 개혁과제의 연장선상으로 인식하며 사법부도 성역이 될 수 없다, 국민 위에 군림해온 사법관료주의를 혁파해야 한다는 기치를 내걸었다. 반면 보수 야당 국민의힘 등의 경우 사법개혁 전반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이들은 사법농단 관련자 처벌이나 재발 방지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여당이 추진하는 일부 방안이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거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과잉개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법원행정처 대신 외부인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안에 대해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를 감독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또한 법관 탄핵에 대해서도 정치가 법관의 목을 쉽게 칠 수 있게 되면 법관이 정치권 눈치를 보게 된다는 논리를 펴며 반대 의견을 냈다. 보수 언론을 비롯한 일부 여론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사법부 길들이기로 평가절하거나 검찰개혁과 맞물려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든다는 식의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프레임 차이는 개혁 논의를 더욱 첨예하게 만들었다. 사회 세력 간에도 시각차와 긴장감이 존재했다. 시민사회 진영 참여연대, 민변 등은 사법농단을 계기로 사법민주화를 이룰 절호의 기회로 보고 최대한 개혁안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 스스로 변화할 것을 기대하기보다 입법과 외부 감시를 통해 강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법원 내부 집단이나 보수 성향단체, 일부 법조인 모임 등은 급격한 외부 개입에 거부감을 드러내며 사법부 자율 개선을 강조했다. 법원 내부 세대 간에도 미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젊은 법관들은 온라인 게시판이나 간담회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이자는 의견을 활발히 개진한 반면, 고위직이나 기수 선배들 중 일부는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지 않으면서 점진적 개선을 하자며 속도 조절론을 펼쳤다. 일례로 대법원 내부 회의에서 외부에 의한 개혁은 자칫 사법 독립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어 국회발 개혁안에 공식 반대 입장을 낸 것이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각차는 사법개혁 추진 과정에서 타협과 지연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각 주체들이 한 발씩 양보해 중재안을 도출하기보다 원칙적 입장 차이로 평행선을 달린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법원행정처 개편과 같은 굵직한 과제는 공회전하거나 최소한의 조치에 그쳤다. 다만 반대로 보면 지나치게 한쪽 입장만 반영한 개혁은 시행착오를 낳을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논의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예컨대 사법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모두 고려한 절충안이나 시범 실시를 통한 검증과 같은 방식으로 접점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사법농단 이후 개혁 논의 과정은 우리 사회의 이념, 지형과 권력 분립에 대한 인식차를 여실히 드러냈으며, 이는 향후에도 사법개혁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9. 시민사회 및 언론의 요구와 개혁 실현 정도. 사법농단 사태에 직면한 시민사회와 언론은 사법개혁의 강력한 추동력이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2018년 이후 꾸준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캠페인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연합하여
사법농단 대응시국회의를 결성하고 국민청원 및 집회를 통해 여론을 형성했다. 이들은 법원행정처 해체 연루법관 탄핵 및 징계사법행정개혁입법 피해 판사명예 회복 등을 세부 과제로 내걸고 활동했다. 또한 일부 단체는 헌법소원과 소송을 제기하여 사법농단 행위의 위헌성을 확인받으려 하기도 했다. 예컨대 법원행정처가 특정 재판에 개입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사례도 있었다. 언론 역시 사설과 탐사보도를 통해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진보 성향 언론은 매주 사설로 대법원의 미온적 태도를 질타하고 법원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논조를 펼쳤다. 한편 보수 언론은 개혁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일부 과격한 주장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며 다소 다른 결의 기조를 보였다. 이러한 시민사회와 언론의 요구는 일정 부분 정책과 제도에 반영된 성과도 거두었다. 우선 사법부가 초기 자체 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의혹들에 대해 여론의 압박으로 추가 진상조사가 이뤄져 다수의 문제 문건이 공개된 바 있다. 또한 연루법관들 가운데 상당수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고 법원 내부 징계나 인사불이익을 받았다. 이는 사법부가 과거와 달리 제19감싸기 비판을 의식하여 최소한의 책임 추궁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판사 탄핵처럼 역사적인 이벤트도 시민사회 여론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국회 입법 과제들도 상당 부분 시민사회 안에서 먼저 논의된 것들이 토대가 되었다. 예컨대 정관예우 방지법 강화나 판결문 공개 확대, 양형기준 상향 등은 시민단체와 언론이 지속 제기해온 사안이 법제화 혹은 제도화된 사례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요구에 견져본 개혁의 실질적 진척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핵심적으로 법원 권력구조 개편 같은 뼈대 있는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많은 조치가 일시적 정책에 머물렀다가 후퇴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나 법원행정처 기능 정상화 움직임 등은 개혁 성과가 얼마든지 되돌려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법원에 대한 외부 감시장치 도입 요구, 가령 사법평의회 신설 등은 모두 무산되거나 논의조차 제대로 시작되지 못했다. 언론과 시민단체가 각종 성명과 보고서를 통해 여전히 사법부는 닫힌 조직이며 변화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지만 사법부 내부에서는 이를 외부의 과도한 개입 시도로 경계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한편 시간 경과와 함께 여론의 관심도 예전만 못한 상황이다. 초기엔 매일같이 다뤄지던 사법농단 관련 기사가 지금은 줄어들었고 국민들의 관심도 부동산, 경제 등 다른 현안으로 옮겨갔다. 이는 사법개혁 드라이브가 예전만큼 힘을 받지 못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시민사회와 언론이 완전히 물러선 것은 아니다. 여전히 사법 신뢰와 관련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예컨대 정관 출신 변호사의 불공정 의혹 사건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설 때마다 시민단체들은 공개적으로 개혁 과제를 재건의하며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요컨대 시민사회 언론의 요구는 사법개혁 과정의 도덕적 나침반 역할을 해왔지만 그것이 실제 제도 변화로 완전히 이어진 비율은 제한적이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사법개혁의 성패는 국민적 관심의 지속과 이를 수용하는 사법부 태도에 달려있는 만큼 시민사회와 언론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꾸준히 감시와 비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 향후 남은 개혁과제와 실현 가능성. 사법농단 사태 이후 8년여가 흐른 지금도 완수되지 못한 사법개혁 과제들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 가장 근본적인 과제로는 사법행정 구조의 재설계가 꼽힌다. 법원행정처를 둘러싼 문제가 근본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어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견제 시스템 마련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에도 법원행정처 폐지 또는 축소와 사법행정위원회 또는 사법평의회 신설 논의는 언젠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 수준의 논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정치적 합의가 쉽지 않은 난제다. 차선책으로 대법원 규칙이나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예컨대 사법행정회의 설치 근거를 만들고 외부 인사 참여를 일부 보장하는 절충안이 검토될 수 있다. 프랑스나 독일의 사법평의회 모델 등을 참고하여 사법부의 인사징계에 외부가 일정 부분 참여하면서도 사법부 독립은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법원의 역할과 구성 개선도 큰 줄기의 하나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을 벌인 배경에는 상고심 적체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고법원 설치 구상이 있었다. 상고법원 추진은 사법농단으로 무산되었지만 상고심 업무 과부하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대법관 수중원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늘려 다수부로 운영하거나 사건 분류 체계를 개편하여 중요 사건에 집중하도록 하는 아이디어들이다. 대법관 증원은 단순히 사건 처리 효율뿐 아니라 사법 판단의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진보 보수 성향을 떠나 여러 사회 경험을 가진 법조인들이 두루 대법관에 참여하도록 하면 대법원이 보다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물론 법원 내부 일부에서는 대법관이 늘면 합의의 난이도가 커지고 질적 저하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지만 상고법원 대신 대법관 증원으로 풀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어 실현 가능성을 주목할 부분이다. 법관 인적 구성의 혁신도 장기 과제로 남아있다. 사법농단을 통해 드러난 법원 조직 문화의 폐쇄성을 바꾸려면 결국 판사 개개인의 인식 변화와 다양한 배경의 유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법조일원화 제도의 정착을 넘어
보다 경력이 많은 변호사나 학자 출신들이 법관으로 임용되는 길을 넓히고 지역성별 다양성도 높여야 한다. 이미 도입된 평생법관제, 정년까지 법관으로 봉직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판사들이 외부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더불어 법관 평가제도를 객관화하여 무능하거나 일탈 행위를 하는 판사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사법부 내부의 자정 능력과 직결된 문제로 투명한 평가와 엄정한 징계가 뒷받침될 때 국민 신뢰도 회복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 과제들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면 쉬운 일은 아니라는 현실에 마주하게 된다. 최근 몇 년간 사법개혁 드라이브가 느슨해진 데에는 정치권의 우선순위 변화와 사법부의 소극적 태도가 한몫했다. 2022년 출범한 보수 성향 정부는 검찰, 경찰 등 다른 권력기관 이슈에 집중할 뿐 사법부 구조개혁에는 관심이 낮았다. 국회 역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민생경제 등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법부 개혁 법안은 뒷전으로 밀려있는 형국이다. 더욱이 법원 내부의 분위기도 개혁 피로감이 감돌고 있다. 일선 판사들은 사법농단 이후 이어진 논란으로 상당한 자괴감을 맛보았고 개혁 논쟁 장기화에 따른 혼란과 갈등에 지쳐있다는 반응도 있다. 새 대법원장 체제는 안정 속 개선을 내세우며 급진적 변화보다는 현안 해결, 재판 지연 해소 등에 주력하고 있어 당분간 혁신적 조치가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사법농단 사태를 겪으며 얻은 교훈은 분명하다. 사법부도 견제와 투명성이 필요하며 독립은 방임과 다르다는 점이다. 이 교훈을 잊지 않고 제도화하는 작업은 늦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다. 향후 정치 지형이나 사회 분위기에 따라 언제든 개혁 논의가 재점화될 수 있으며 특히 또다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여론은 더욱 강력한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사법부 스스로 선제적 개혁을 이루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요약하면 앞으로 남은 사법개혁의 방향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를 위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구조 개편, 인사 개선, 투명성 강화, 책임성 확보 등의 과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개혁의 실현 가능성은 비록 불투명하지만 사법부와 입법부, 시민사회가 끊임없이 소통하고 압력을 주고받는 역동적 과정을 통해 조금씩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